얼마 전에 한 칼럼에서 창신메모리는 메모리칩 파티를 망치러 온 손님이다. DRAM 시장을 휘저을 매기가 될 것이다. 삼성 파운드 이러면 따라가지 못하면 망합니다, 이제는. 지금 투자자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까요? 반도체는 수율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CXMT는 잘 못 올리는 상태이긴 해요. 작년 대비 메모리 시장이 2배 정도 늘거든요. 그 2배 늘다 보니까 풍선효과의 이익을 받은 것이지 기술력이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보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회하는 다른 스펙에 그러나 중국의 GPU에 맞는 성능은 이미 개발해서 실제로 그걸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키미가 미국에서 벤치마크가 나온 날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주가가 다 폭락을 했어요. 그 기술적인 변화, 중국의 각성, 또 중국의 절박함을 보면 우리가 어설프게 대응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가면은 이 구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탑티어 인사이드의 시각으로 투자 의견을 발견하는 시간. 인사이드 리포트의 진행을 맡은 슈카 전석재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최대 DRAM 제조사 창신메모리가 상하이 증시에 데뷔한 날이 있었습니다. 자, 그 첫날 주가가 무려 470% 폭등하면서 단숨에 중국 본토 A주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중요한 거는 그 주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변화가 아닐까요? 중국이 메모리 기술 추격의 시간을 얼마나 앞당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본이 또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갈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님과 박준영 한반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일단 창신메모리가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상장하는 게 꼭 우리나라의 호재는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칼럼에서 창신메모리는 메모리칩 파티를 망치러 온 손님이다. 이 DRAM 시장을 휘저을 매기가 될 것이다. 이제 네. 이런 표현을 했고, 또 막상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또 좋지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창신메모리는 막 급등을 하면서 중국 시총 네. 1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 시장의 반응이나 이 기업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과 저처럼 반도체 업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모인 돈이 하이닉스랑 육박할 정도 700조 원 정도가 이미 공모가가 돼버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맡겨진 돈이 뭐 12조 원 정도 와버리기도 했고, 그래서 시장과 이런 금융 쪽에서는 이 뭔가 일을 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실제 중국이 항상 이것저것 우리나라 걸 다 많이 먹어왔으니까 네. 계속 이걸 뭔가 위협되는 게 아닌가 하겠지만, 실제로 이 돈 모였던 것만 얘기하자면 대부분이 중국 정부의 펀딩이 많고요. 네. 두 번째로는 중국의 AI 회사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약간 애국심까지 얘기는 좀 그렇지만 애국 투자. 약간 애국 투자 같은 예. 이렇게 내수 정도의 중심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으로만 보게 된다면은 물론 굉장히 가치가 올라간 거 맞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글로벌리 인정받는 것 같지는 않다 정도 네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까지 아직 네. 우리에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창신 메모리가 이 상장을 하면서 실적도 나왔는데 과거에는 적자에서였는데 이번에 또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받아들인 자금 돈으로 기존의 어떤 산업을 조금 더 확장하거나 더 빠르게 메모리 산업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당초에 한 4조에서 5조 정도 펀딩을 할 거라고 봤는데 뚜껑 열었더니 그린시 옵션까지 하면 거의 15조를 3배를 돈을 더 펀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돈 어디 쓰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DDR5의 수율 향상이나 생산량 확대 쓰고,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HBM에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그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우리로서는 뭐 폄하할 수도 있고 이제 뭐 높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가 2016년에 설립이 됐어요. 네. 불과 9년 만에 세계 4위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정말 무섭게 봐야 되고, 더 이제 주목할 것은 작년에 한 4%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이게 불과 1년이 안 돼서 8%로 올라왔고, 이번 상장을 계기로 이제 늘려서 타켓을 잡는 것이 20%를 잡습니다. 20%. 그럼 앞으로 한 2년 뒤에 지금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계에서 3등하는 회사가 한 22% 마켓쉐어예요. 그 캐파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후진국의 무모한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최근 9년 동안에 미국의 수많은 이제 규제 장벽을 뚫고도 살아남았다는 것,
이거 이제 무섭게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지금 돈벼락을 사실은 맞은 거지만 반도체 가격은 오히려 중국의 스팟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CXMT는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더 많은 돈을 챙겼다. 그래서 그 돈이 미래를 위한 이제 총알로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허페이 시 정부가 돈을 주고 국가가 반도체 펀드로 돈을 줬지만 이번 상장을 계기로 해서 이 모델이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국의 빅테크들, 알리바바, 탄센트, 샤오미가 이게 지분 참여를 직접적으로 했고 더 이상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 그 능력의 정도가 지금 전 세계 은행에서 시총 1등, 뭐 매출액 1등, 뭐 이익 1등이 공상은행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시가총액을 갖다는 것은 그러면 10%만 증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이제 모집되는 자금의 파워가 이게 엄청날 수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하고는 좀 기술 격차라는 게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이제 뭐 점점 뭔가 가속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나중에 막 가격 경쟁하고 이렇게 할까 봐 걱정을 하는데 이 격차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격차로 봤었을 때는 보통 한 3년 정도를 잡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건 반도체로 보면 한 두세 대 정도를 잡는데요. 네. 요즘에 하도 뭐 이쪽 보시는 프로스티비 오시는 분들도 반도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요즘에 만드는 삼성전자는 뭐 D램에 10나노에 6세대라고 하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신규 HBM4에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두세 대 정도 뒤어 있는 D램의 10나노 4세대를 연구 개발 정도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연구 개발과 양산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통 그래서 한 3년 좀 넘게 좀 3년. 3년, 네네. 3년 반 정도 얘기하는데 항상 이 기술 격차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반도체는 소위 얘기하는 웨이퍼 전체에 칩 하나 만들어주는 워킹 다이가 나오는 연구 개발 인력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 이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팹 내에서 전체적인 장비의 어떤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율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율을 항상 지금 CXMT는 잘 못 올리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돈과 시간으로서 과연 될 수 있느냐 문제는 물론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 걸릴까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산업에서 TSMC를 약 한 10년 정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율과 어떤 선단 공정 노드에서 앞서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을 봤을 때 하루아침에 되는 건 분명히 아니라 그래서 안심할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몇 년 안에 뭔가 좁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생산 캐파로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가 38% 정도 되고요. 예, 예. 하이닉스가 29%,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말씀하셨듯이 22%, 그다음에 8% 정도 됐는데 근데 이 8%가 너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계 회사의 캐파 대비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네. 다 팔려서 갑작스럽게 얘네가 수요의 어떤 형태의 점유율이 올라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네네. 얘기냐? 작년 대비 메모리 시장이 2배 정도 늘거든요. 그 2배 늘다 보니까 풍선했고의 이익을 8% 받은 것이지 이게 기술력이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보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대표님 얼마 전에 네. 또 시장을 흔들어 준 뉴스 중에 하나가 네. 뭐 중국의 장비 업체들이 그렇죠. DUV라는 거를 드디어 뭐 맞아요. 만들기 시작해서 네, 맞아요. 이렇게 장비까지 따라오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네. SK하이닉스의 격차가 더 줄어들지 않냐. 그래고 또 시장이 한번 확 했었거든요. 절대 그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장비는 사서 쓰면 되는 겁니다. 네, 사서 쓰면 되기 때문에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중국의 네덜란드 ASML의 DUV 장비는 네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미 그러니까 수출 규제 되기 전에 2012년 전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하고 ASML 엔지니어들 중국 출신 분들을 다시 와가지고 개발한 건 맞는데 네. 일단은 그게 알려진 바로는 이제 이 얘기했던 DUV 장비의 초기 모델은 ASML이 2004년도에 만듭니다. 20몇 년 넘었어요. 20년 전에 개발했던 걸 개발한 거. 물론 이것도 세계 두 번째니까 잘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해서 장비를 물론 국산화돼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아주 큰 격차가 나는 장비들은 거래선을 활용해서 우리가 쓰면 된다. 예, 쓰면 되기 때문에 중국 장비가 들어가서 갑자기 중국이 수율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인 거죠. 여전히 중국은 EUV 장비를 하고 싶어 하지만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장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게 물론 일정 정도의 중국
중국의 소부장 능력이 향상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CXMT나 YMTC 같은 회사들의 수율과 기술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랑 별개의 얘기입니다. 아직은 멀었다. 네, 아직은 좀 시간을 줘야겠다. 이 EUV 장비는 저도 네. 대표님 네. SK하이닉스 가서 네, 보셨어요? 공장 견학해서 EUV 만져봤거든요. 한 대에 5천억이나 4천억이나 맞아요. 새로 나온 5,000원. 예, 장비 맞아요. 만져봤는데 맞아요. 네. 이 장비까지 중국이 스스로 만들기는 어렵겠죠. 물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그 장비가 딱 들어왔었어요. 양산 걸린 게 11년 걸렸습니다. 11년. 예, 장비가 딱 들어가서 웨이퍼가 만들어지는 것까지의 소위 얘기하는 장비의 셋업과 안정화 단계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기에 그 5천억짜리 장비가 맨 처음 들어간 게 인텔이거든요. 근데 인텔 아직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안 됩니까? 네, 잘 안 됩니다. 예. 예, 소위 얘기해서 수율 같은 것들이 확보가 안 되고 있고 그거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네, 그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최근에 뉴스가 많은데 또 애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팀 쿠옥 CEO가 메모리 반도체 너무 비싸다, 이거 폭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격을 조금 비난을 했고, 그리고 의회에 가서 애플이 창신 메모리 사용을 좀 허락해달라, 중국에 파는 거는 이 메모리를 사용하게, 이렇게 지금 로비를 하고 있고 서한을 보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애플이 중국 반도체를 쓰게 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애플로 가는 이 수요가 줄을 테니까 또 어렵지 않겠냐. 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풀어주다 보면은 방파제가 좀 흐릿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애플에 지금 CXMT 반도체를 쓴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 있어요. 네. 첫 번째, 애플은 마케팅 전략이다. 지금 마케팅이다. 그래서 지금 네. 이제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제 CPU 가격보다도 메모리 가격이 10배가 뛰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이나 노트북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소비자 저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팀쿡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먼저 좀 재고를 확보해 놓지 경영의 미스를 우리한테 전가시키냐? 네. 이렇게 이제 비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싼 중국 거를 써서 원가를 낮추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반대해가지고 의회가 반대해서 우리가 못한다. 소위 말하는 이제 마케팅의 전략으로 가격 저항을 없애는 수단으로 이제 하나 쓸 수가 있고. 정부 탓이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를 규제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규제는 행정부의 행정명령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막았다 풀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회가 얘기하는 매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 이걸 정해버려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책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CXMT는 미국의 제재를 받지만 요건 국방부 제재만 받는 거예요. 애플은 이 국방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CXMT의 D램을 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로비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전히 애플은 중국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해요. 네. 그래서 중국 안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칩은 중국 걸 쓰더라도 뭐 제재 대상도 아니고 수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쓰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로비를 하는 진짜 이유고.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CXMT는 애플한테 칩을 팔 거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전혀 룸이 없어서 줄 서서 있어도 제품을 못 주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OEM까지 좀 60% 이상을 중국에 있어요. 우리보다도 더 부족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자기네 국내 업체들한테 주기도 부족해요. 그래서 상황이다. 애플이 달라고 한다고 해도 줄 수 있는 룸이 없어요. 그러나 애플이 달라고 하면 CXMT가 줄 것 같아요. 주는 이유는 뭐냐면 세계적인 기업한테 우리가 납품을 했다. 우리 삼류 제품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에 인증서를 애플이 주는 것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애플도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돈 싸들고 와서 줄 서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CXMT한테서 공고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을 협상의 카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삼성과 하이닉스. 그래서 그런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걸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애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재받는 기업, 그것도 중국에 어떻게 뭐 미국이 사면 안 됐다고 하는 회사의 제품을 쓰겠다고 로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그것은 애플에 철저하게 계산된 이게 실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실리와 마케팅이 약간 결합되어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전략이다.
그럼 우리한테는 이걸 악재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애플의 일종의 허장성세라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의 수급상으로 보면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봐야 돼요. 네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애플이 거기서 물건을 얼마나 얻을 수 있냐는 건데 현실적으로 없다는 거죠. 어차피 줄 것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수요가 빠진다 그래서 변할 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럼 애플이 마케팅을 잘하는 거네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 중국이 이번에 또 어쨌거나 IPO를 자금을 하니까 네, 그래도 이 그렇죠. 증설 속도 네. 얼마나 늘릴까? 너무 많이 늘려버리면 네. 이 가격이 또 급락하고 이런 걸 걱정을 하거든요. 네. 이 중국의 증설 속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좀 구름을 거치고 좀 명확히 팩트를 봐야 되는 가장 큰 첫 번째는 증설되고 있는 현재 중국의 팹은 주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CXMT와 YMTC라고 하는 회사는 아까 소디엠에 있다시피 다 보조금으로 계속 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팹의 이 소위 증설을 잘 해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양쯔 메모리가 지금 우한 쪽에 3라인을 만들어서 약 한 5만 장 정도가 이제 원래 내년 쪽에 나올 거를 좀 막 땡기고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네네. 약간 일부 물량이고 비싸다고 할 수 있는 D램 쪽에 대해서 CXMT는 이제서야 팹을 지을까 말까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이 IPO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돈 벌은 걸로 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라인을 지었을 때 실제 2년 뒤에나 이제 웨이퍼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같은 걸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2028년까지도 메모리는 모자라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창신이 메모리를 지금 딱 만들어가지고 더 빨리 질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실 거는 내년 말까지 반도체 웨이퍼 메모리가 늘 수 있는 데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다.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전혀 없다. 아주 빨라야 2027년 10월 정도까지 이제 겨우겨우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늘어봤자 숫자로 외우시기 좋게 4, 3, 2, 1로 외우시면 좋거든요. 삼성전자가 4, 하이닉스가 3, 마이크론 2, 중국 1 정도 되거든요. 네. 웨이프 매수를 보시면 120만 장, 90만 장, 60만 장, 30만 장 이렇게 외우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내년 10월이 딱 돼가지고 늘어나는 웨이퍼 수가 얘네들 다 합쳐도 30만 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우리 너무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것도 무섭다. 그래서 실제 증설 2배 할 거다. 그러더라도 나와봤자 아주 많이 나와야 60만 장도 안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풀 캐파에도 모든 회사들한테 60% 이상 부족하거든요. 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주로 돈을 벌고 있는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 3개사가 내년 말 정도인 것이고요. 우한이라고 해서 짓고 있는 양쯔는 낸드의 일부일 것이고 CXMT는 아직 멀었고. 아직 멀었습니까? 네, 아직 삽을 안 붙으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메모리가 내년 말은 당연히 가장 심한 쇼티지고 내년 말부터는 좀 만들어지니까 28년 말까지가 계속적으로 AI용 반도체에 대한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그것에 대한 쇼티지가 28년까지 계속 된다고 하는 논리가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정해진 거 우리가 꼭 인구 통계 보듯이 정해진 상황이에요. 가지고 우주에서 누가 많아서 딱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라인 건설하는데 1년 넘게 걸리고요. 그럼 내년 초에 정도에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다음에 6개월 정도를 셋업해서 이제 장비들 막 들어옵니다. 6개월 정도 진행해요. 그다음에 아무리 빨라야 3개월 넘게는 웨이퍼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것만 해도 거의 2년 걸린다는 얘기죠. 올해 1월 달에 딱 시작을 했어요. 회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것이 내년 말에 나오기 때문에 웨이퍼 늘어날 확률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풍기라고 하는 것이고 TSMC가 만들 수 있냐? 못 만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물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메모리 쪽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7년 말까지는 일단 그런 게 없을 거다. 아무데도 늘어나지 않는다. 아무데도. 네네. 그러면 대표님 8년에는 네.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 28년까지는 쇼티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를 보시는 분이 있고 업황을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예. 주가를 보자면 27년 정도 중반부터는 좀 보셔야겠죠. 우리 7월 달이 정말 엉망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요인도 하나가 이 패밀리스 회사나 빅테크 회사들이 투자할 게 없대. 그래서 뭐 하냐면 순환 매매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메모리 회사들이 너무 이익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관세로 눌러가지고도 뭔가 누를 수도 있고 뭔가는 쓸 것 같아요. 정치적 어떤 해결책을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은 동맹이야. 메모리 우리 필요하지? 내 메모리 만들어. 내내 패밀리스로 엔비디아 만들 거지 해. 빅테크 투자해. 우리 다 같이 가야 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28년도에는
이 가격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양을 늘려서 그러더라도 최대 이익이 될 겁니다. 아마도.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얘기하셨다시피 좀 더 우려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가격으로 봤을 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총 매출을 보게 된다면 28년까지는 아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도 괜찮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네. 최근에 그 중국 CSMT에서 최대 우리의 우려는 고품질의 아주 어려운 HBM 못 만들더라도 그렇죠. 이 친구들이 D램을 그냥 왕창 생산해 버리면 네. 요즘에 그 HBM보다 D램이 오히려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네. 수익률로 치면 그럼 이 D램 가격이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에 악영향을 줄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증설되는 게 대부분 뭐 파운드리 쪽이고 시스템 네. 반도체 쪽이라면은 네. D램 가격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걱정할 게 별로 없겠네요. 네, 지금 상황으로 보셨을 때도 이미 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3사가 만들어주는 서버용 최신 메모리를 절대로 못 만듭니다 지금. 네, 못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능도 안 나오고 수율도 안 나오기 때문에 중국 메모리를 엔비디아의 서버용에 쓰여진 D램에 쓸 수가 없어요. AI 반도체에서 메모리가 중요해진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 GPU 딱 있을 때 아니면 CPU가 있을 때 여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최신기 안 들어간다. HBM이 안 들어간다. 속도가 느려져? 그러면은 토큰 수가 줄어들어. 성능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모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렸는데 중국 반도체가 이 두 세대 뒤져 있다는 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요걸 가지고 성능이 안 나온다. 말하자면 지금 창신 메모리는 중국 내부의 내수의 B2C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실제로 AI 사이클에 탔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게 아닙니다. 탔다고 보기 어렵다. 네, 그냥 품기에 의해서 D램 가격이 올라간 것 뿐인 거지 이게 AI용에 쓰여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용 반도체 본격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 그럼 이제 중국 이 메모리 기업들도 자기들도 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AI 사이클에. 그러면은 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려면은 여기는 뭐 기술 발전이라든지 다음 단계 반도체가 되든지 뭔가 이렇게 넘어야 될 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중국 입장에서는 해결을 해야 될까요? 중국은 우회를 하려고 합니다. 산을 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왜 이제 애플이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CXMT를 걸고 넘어지지 않은 것은 지금 생산 캐파는 어느 누구도 더 늘릴 수가 없는 이제 문제지만 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CXMT예요. 우리는 일드가 수율이 90% 이러는데 중국의 CXMT는 이 수율이 그 반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수율이 우리처럼 90%, 80% 올라오게 되면 캐파는 똑같은데 생산량이 2배가 될 수 있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이제 DDR5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초고수익에 영향을 치명적으로 줄 수 있는 변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 제대로 짚어야 되고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HBM도 못 쓰고 엔비디아 칩도 못 쓰는데 딥시크 V4나 이번에 문제가 크게 됐던 히미 같은 경우를 보면 벤치마크를 했더니 미국의 이게 최신 모델하고 3%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다 훔친 거냐?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답은 뭐냐면 하웨이하고 하웨이 패밀리가 하고 있는 이 반도체 구조 생산 기술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웨이가 한 것은 950PR이라고 하는 이제 GPU 이걸 여러 개 연결을 해서 엔비디아 칩을 쓰면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걸 세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100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딥시크나 키미를 이제 만들고 그럼 그 HBM 어떻게 했냐? 요게 이제 그 변수인데 하웨이가 지금 HBM을 만들어요. HIBL 1.0이라는 것하고 HIZQ라고 하는 두 개의 HBM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HBM 3, 4하고는 달라요. 요거를 갖고서 이게 자기네 950PR에 맞는 HBM으로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드냐는 걸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하웨이의 자회사 중에 그 슈웨이슈어라고 하는 숨어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다이를 만들고 그거를 전체 모아가지고 생산하는 것을 이번에 CXMT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XMT는 이제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HBM, 우리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면 HBM2를 아직도 헉헉거리면서 만들고 3.2를 이제 테스트하는 정도인데 우리의 제품을 그대로 올라오고 그러면 이건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회하는 우리 타고 다른 스펙에 그러나 중국의 GPU에 맞는 성능은 이미 개발해서
실제로 그걸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키미가 미국에서 벤치마크가 나온 날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주가가 다 폭락을 했어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겠다. 그 공포가 이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초고성능 칩의 최신 모델을 써가지고 최고 효율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미국의 AI 투자의 모델이에요. 근데 봤더니만 중국은 택도 아닌 칩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알고리즘을 맥스로 올려서 성능이 비슷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어떻게든 해냈다. 그렇죠. 그래서 빅테크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따라온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 캐시플로가 지금 다 빵꾸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은 니들은 왜 저들처럼 가성비 칩을 써서 설비 투자를 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 알고리즘을 확 올려가지고 고성능 칩을 만들면 되지 바보처럼 한국한테 엔비디아한테 이제 돈을 퍼주면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게 지금 빅테크들 회사들의 투자 모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게 이제 증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직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쪽에 안도도 하고 또 그렇게 낮다고 자꾸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뒤통수 맞을 수가 있다. 그럼 미국 기업들도 실제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야, 쟤는 어떻게 뭐로 가도 서울은 갔다. 그럼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하려는 노력들을 할까요? 그걸 하고 싶어서 미치는데 그게 현실이 안 받아지는 것은 지금 미국에 지금 원래 한 7개, 8개 하다가 지금 4개로 빅테크 회사들이 AI 회사들이 이제 압축이 된 거죠. 근데 지금 AI는 가장 성능이 좋은 것만 쓰면 되지 내가 29,000원씩 3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2등하면 죽는다. 그래서 지금 미친 듯이 투자하고 영끌 투자를 돈 탈탈 털어서 다 투자하는 이유는 투자를 멈추거나 투자를 줄인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첫 번째 주가가 폭락하고 손님이 다 떠나간다. 그럼 그 사이에 집어넣었던 수천억의 돈이 공중으로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못 먹어도 이제 속된 말로 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집은 고성능 칩을 돈이 있어가지고 사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중국식의 저성능 칩을 사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알고리즘 올리는데 시간이 6개월, 1년 지연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미 레이스에서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모델에 검토를 하고 싶고 돈도 없는데 하고 싶어 미치지만 전략을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 주가를 폭등시킨 것이 지금 뭐 마소라든지 아마존이 돈도 없는데 우리 설비 투자는 더 많이 한다. 그리고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네. 중국은 아무래도 이 공급망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각종 분야를 다 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뭐 소재, 뭐 파운드리 장비 아니면 디램 어디가 가장 빠르게 이 성장을 하고 있고 어디가 제일 먼저 튀어나갈 걸로 보고 계십니까? 소재 장비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TSMC가 워낙에 강하죠. TSMC가 보통 지금 70%, 삼성전자가 6에서 7%, SMIC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전체 모든 회사 중에서 TSMC만 파운드리로 돈을 크게 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우리 소장님 얘기했다시피 일단 파운드리는 계속적으로 점유율은 올라가서 2030년까지 한 12% 정도까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삼성과 좀 비슷한 수준까지 가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영향이 미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수용으로도 이미 안정된 걸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만은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있는 건 결국에 소재나 장비입니다. 첫 번째 소재는 상당히 강력하죠.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다시피 지금 태양광 웨이퍼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이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히토류 기억나실 거예요. 이번에 네네. 우리 연초에 중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게 있었었고 뭐 우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중국의 히토류를 안 팔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히토류가 반도체 되게 중요한 이유는 히토류가 딱 생각해 보시면 되게 강한 자석 같은 거거든요. 네. 강한 자석이니까 성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되게 값비싼 장비에는 히토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마제 쪽이라고 그래서 소위 슬러리라고 하는 게 연마 공정에 있는데 거기에 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거는 딱 이제 자석이 어떤 물질이랑 딱 결합하게 되면은 단단해지죠. 안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갈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소재가 실제로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다. 그래서 히토류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반도체 소재나 장비의 모든 거에 영향이 클 것 같긴 하고요. 두 번째 장비는 좀 무서운 게 이게 투자할 때도 도움 되실까 싶어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 이번에 굉장히 큰 7월 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거에 그나마 해칭은 아주 잘 나가는 탑5 장비사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텔, 뭐 ASML 이번에 DUV 때문에 살짝 휴청했지만 KLA 같은 이런 장비사들은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장비사들한테 중국 장비사가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외려 우리나라 장비사들이 중국으로 가는데 휘청거릴 수가 있고요. 외려 실제 장비사들을 뭐 제가 뭐 가서 얘기하거나 강의하면은 어떤 얘기하냐 일부 부품들은 중국 걸 되게 많이 쓴다 실제로 네, 비용 절감이기도 하고 성능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번에 새로 짓는 팹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정책상으로 중국 팹을 지을 때는 중국 장비 50% 들어가야 돼라고 하는 걸 정책으로 내렸습니다.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실제 우리나라가 아주 탑 경쟁력은 메모리의 제품 생산 말고는 없거든요. 나머지 중간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탑5랑 경쟁 체계까지도 알 수 있는 시제품까지 나온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장비 시장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긴 하고요. 이미 내수가 좋으니까 소재는 상당히 강력하다. 그래서 소재와 장비 쪽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글로벌 탑5 주가들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 소부장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해야겠네요. 이제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중국 장비 사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말하자면 이 팹을 지어서 한국 내 내수에 따른 매출 증대에 따른 어떤 이익의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는데 중국에 우리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라인을 짓는다? 그럴 때 그러면 한국 장비랑 중국 장비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비딩을 시킬 가능성도 꽤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은 이번에 돈 꽤 많이 벌었던 저기 인텔에 있다가 하이닉스 팔린 대련의 솔리다임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는 실제 중국 장비가 제법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장비사한테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이 네. 주제는 아닌데 스케줄 궁금해서 좀 여쭤보면은 비메모리 쪽에는 사실 TSMC가 압도적이고 그렇죠. 다른 데는 다 적자 아닙니까? 네. 삼성 반도체에서 따라가겠다고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네. 격차가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이건 좀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일단은 네.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따라가지 못하면 망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말하자면 중국과 미국은 대만과 한국보다 수요를 아예 못 내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나 기술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걸 얼만큼 또 바로 캐치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미국의 텍사스의 오스틴이라고 옛날에 있던 레가시 팹이 있거든요. 네. 거기 현재 사람을 해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레가시 공장 할 거지 삼성 하지 말고 우리 미국한테 줄 거야.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줄 거고 저기 인텔 줄 거야. 마찬가지로 삼성 파운드리는 TSMC처럼 선단 공장을 못하면 미국과 중국이 다 뺏겨버려요. 이걸 못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동안 왜 못했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TSMC는 수요를 완벽히 잡을 수 있는 정말 그 대단한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메모리 중심의 회사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의 수요를 같이 만들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이쪽은요. 근데 그 어려움을 실제로 기술력으로 극복을 했고, 그래서 TSMC는 안정적으로 뭐 3나노다, 2나노다 하면 바로 수 70% 나오거든요. 삼성전자는 그걸 많이 안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국엔 삼성전자는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파운드리 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절차적 위기가 있고 그 하나의 기회는 지금 이번에 지은 테일러 팹 있죠, 미국에. 거기가 성공이 돼야만이 삼성전자가 희망이 있지 안 그러면 파운드리 접어야 될 수도 있어요. 대표님은 저기 죄송한 표현인데 전문적으로 보십니까? 성공할 걸로 해야 보십니까? 됩니다. 삼성전자 유일한 경쟁력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TSMC보다 늦긴 하지만 2,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번에 4나노 같은 경우는 수율이 괜찮거든요. 네네. 그런 걸로 갈 수는 있는데 비용과 시간이 꽤 걸린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소장님, 중국이 이제 반도체까지도 어느 정도 자급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보이는 것 같고 상장을 하니까 게다가 뭐 히토류 같은 뭐 자석 분야라든지 뭐 희귀 가스 뭐 이런 소재도 아까 전에 뭐 좋다. 그러면은 공급망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되다 보면은 이제 기업 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 이 국가 간 공급망 경쟁에서도 뭐 미국을 완전히 이기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진일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왔었어요. 네.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러 온 거냐 아니면 아펙 정상회담 참석하러 온 거냐 거기에 답이 있어요. 정상회담은 내일 하는데 오늘 저녁에 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온 이유가 뭐냐면
시진핑을 만나러 온 거죠. 그래서 와서 뭔 얘기를 했냐 그러면 히토류를 1년 정도 더 규제를 연장하는 거를 그걸 합의 보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뭐 그게 반도체든 뭐 미사일이든 이제 전투기든 항공모함이든 중국이 90% 이상 장악하고 있는 히토를 확보를 하지 못하면 생산에 문제가 돼요. 작년 4월 22일에 미국에 대한 중국의 히토류 금수 조치가 나면서 석 달이 지나니까 7월 달 되니까 히토류 재고가 다 바닥이 난 거죠. 그래서 네. 당장 테슬라부터 전기차하고 로봇을 못 만드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이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대통령이 직접 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은 5년 내에는 해독제가 없는 독사의 뒷발꿈치를 물린 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중의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고 그러면 이건 AI 반도체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인프라가 반도체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봐야 되는 이제 관점은 반도체는 민간 기업의 수익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AI 전쟁, 미중의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 물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정의여야 되고, 그리고 이 전략 물자는 왜 미국이 바보가 아닌데 외국 기업한테 돈을 60조씩 퍼주면서 공장 지으라고 보조금을 주냐 이거죠. 그 의미는 전략 물자는 이것은 브랜드하고 이게 가격이 의미가 없어요. 최고의 성능은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못 만들기 때문에 최고의 성능을 가진 TSMC하고 삼성한테 돈을 줘가지고 공장을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도 반도체 보조금 주네만 해갖고서 이제 왈가왈부하고 아직도 우리는 안 주고 있지만 지금 반도체 지원하는 자금은 이것은 국방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국방비를 아끼면 국력이 약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정말 천행으로 이게 정말 생각지 않았던 작년 8월부터 1년 사이에 반도체 가격이 10배가 올라서 보조금이 필요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 반도체 역사 43년에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정말 엄청난 운이에요. 근데 이 운을 우리가 이게 실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작년 7월 이후에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뭘 했냐? 생산 캐파를 늘렸냐? 뭐 신제품을 기가 막힌 걸 만들었냐? 아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600조나 뭐 500조냐 뭐 이러는데 그걸 다 갈라먹기 어떻게 하려는 건데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전쟁 붙었으니까 돈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이 엄청난 500조, 600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가 LTA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LTA가 아니고 지금 미국의 빅테크 회사를 도와주고 우리도 600조 가는 이익을 그대로 4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디램을 구독 경제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디램 가격이 40불이다. 그럴 때 지금 이게 빅테크 회사들 애플 다가 메모리 가격이 10배가 올라가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40불 가격으로 4년 동안 픽스하고 매년 예를 들어서 10불씩 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구독 경제를 하는 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은 설비 투자 빨리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지어서 빨리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메모리만 친다고 하면 이 한 개 지을 돈으로 데이터 센터 4개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렌트를 수수료를 내는 것이고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안 떨어도했죠. 그럼 기업 이익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 센터들의 지금 작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10배가 넘게 올라간 이 가격을 이게 지금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난리인데 이거를 그대로 4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다시 4년 뒤에 좋아지면은 그때 우리가 지금도 벌고 있는 돈과 왕창 생산 캐파 올리게 되면 지금 600조지만 4년 뒤에는 6,000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짜는 것이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로서는 지금 미국도 중국도 절절히 원하는데 만들지 못하는 걸 갖고 있고 이것이 이제 뭐 동화 속에 찌개 콩나무는 하늘까지 자라지만 반도체는 하늘까지는 못 자라요.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하고 기업하고 사회가 머리 잘 쓰면 이 600조를 4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4년 뒤에 다시 경기가 올라갔을 때는 지금의 몇 배를 더 버는 구조 그거 지금 머리 터지게 사실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럼 일종의 빅테크를 우리 고객으로 만들어서 4년간 내내 그렇죠. 지금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한 몸이 되는 거네요. 그들에게 그렇죠. 자금을 연기해 주는 대신에 그렇죠. 계속 같이 가는 파트너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요즘에 보면은 스마트폰 몇몇 회사들이 메모리 못 구해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 이제 뭐 데이터 센터 만드는 기업들도 이 메모리 없어서 뭘 못 한다 그러고 뭐 에너지 없어서 못 한다 그러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반도체를 얼마나 확보하냐가 아까 전쟁 군수 물자 같은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물자를 많이 확보한 쪽이 당연히 이 AI 전쟁이라는 여기서 승자가 되는 경쟁력을 갖게 되는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가 실제 반도체가 아주 큰 안 좋은 사이클이 빠졌을 때 2023년도에 LTA 계약이 있었는데도 다 취소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때의 데이터 센터 만들었던 메타 뭐 소위 뭐 아마존 이런 데들이 거의 B2C처럼 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비싸졌어 끊을게 해버렸는데 지금 말하자면 이 메모리 반도체가 GPU라고 하는 거에 쏙 들어가는데 GPU는 누가 만드냐? 엔비디아가 만들죠. 엔비디아는 칩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내장재라고 할 수 있는 HBM 가격을 떨어뜨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칩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엔비디아가 HBM4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시하냐? 한번 숫자 말씀드리면 이렇게 엔비디아 칩 하나 이게 새로 나오는 게 하나 1억 하거든요. 요만해요. 10cm 정도거든요. 여기에 속도가 22 정도 나옵니다. 22 테라바이트 per second인데 거기에 뭐 소화하냐? 여기에 HBM이 읽어오는 데이터의 소화거든요. 근데 HBM 하나가 2.8이란 테라바이트가 아니면 2.8 곱하기 8 하시면은 22.4예요. 네. 근데 얘가 만약에 2예요.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16이잖아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 GPU가 22여도 얘는 16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내장품처럼 HBM이 화학적 결합을 해버리면서 이게 실제 성능에 너무나도 중요해진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미국의 고객들이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메모리 담합한 거 아니냐고. 네네. 절대 아닙니다. 이런 형태를 벌이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메모리가 없으면 성능이 안 나온다. 근데 이것이 AI 시대 때는 AI 시대의 인프라가 됐던 거네. 우리가 새롭게 나오는 에이전틱이 되더라도 PC가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가 또 로봇가 나와도 머리에 또 AI가 들어가는 또 여기 메모리가 또 들어가고 계속 이 메모리가 들어가는 이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됐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월가나 이런 사람들이 메모리가 사이클이 아닐 수도 있다. 둔화됐다라고 하는 거를 최대한 알려야 이 7월 같은 엉망의 이 실적이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것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그래도 1년 정도 아니면 길면 2년까지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좀 놓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4년, 5년 뒤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딱 집어서 5년 후에 이 글로벌 메모리의 시장의 경쟁 구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회사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현재의 상황이긴 하죠. 결국에는 거기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어떤 기술력을 만들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점유율의 일정 정도의 구분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의 메모리 3개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국의 양찌나 CXMT 같은 회사들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경쟁 구도에서 메모리 회사들만 보시게 된다면 현재 점유율은 얘기 드린 대로 4.321인데 네. 그때 2030년까지 계속 통계 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중국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살아야 될 방식은 고부가가치 계속적으로 기술 차이를 벌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실제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격을 더 많이 비싸게 받고 수율을 올려서 이익이 많이 남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잊어버리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중국이 좀 올라오긴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 크게 변동은 없는 정도 네. 그 정도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에게도 이제 비슷한 질문인데요. 5년 뒤는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다르게 봐야 돼요. 지금의 예.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네. 결국은 지금 메모리는 이제 GPU의 성능하고 같이 연동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2027년, 28년에 로드맵이 1.4나노, 1나노 밑으로 지금 가게 돼 있어요. 근데 1나노 밑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EUV로 선을 그리기 어려운 상황이 와요. 네. 새로운 이제 소재나 새로운 기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돌파를 못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담벼락에 해서 지금 선발업체들이 다 줄을 세는 거죠. 못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것을 못 뛰어넘는 그 사이에 중국은 이제 계속적으로 추격해서 오게 되는 그 상황이 5년 안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지금은 EUV가 우리가 이제 중국을 따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5년 정도 타임 호라이즌이면 EUV를 우회하는 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 프린터라고 하는 일본 기술을 한번 테스트도 지금 하고 있고 한 서너 개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디램이든 뭐 이게 그 GPU 간에 1나노 때 이 정도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옆으로는 안 되고 위로 쌓아야 돼요.
그 3D로 위로 쌓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위로 쌓는다 그러면 지금처럼 EUV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선을 좀 굵게 그리더라도 위로 많이 쌓으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5년의 타임 호라이즌 안에서는 지금 있는 구도가 아니라 EUV를 쓰지 않고서 하는 우회 기술, 그 다음에 이게 평면이 아니라 위로 쌓는 이제 3D 기술, 이것은 지금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누구도 이게 승자라고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그럴 때 답은요, 오래 굶은 놈이 이깁니다. 또 누가 더 절박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미국이나 대만은 EUV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편하지만 중국은 이걸 못 사기 때문에 정말로 목숨 걸고서 EUV를 우회하는 기술을 만든다는 거예요. 중국의 YMTC 같은 경우가 랜드에서 3D로 두 장을 같이 붙여가지고 만들어내는 이게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제 그런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놓고 봐서는 현재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보는 것은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기술의 진보 속도를 놓고 보면 트리거 또는 이제 방해를 놓게 되는 그 중심에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잘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D램의 수급상이 이렇게 타이트한데 컵이 있으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넘치는 거죠. 그 한 방울의 역할을 중국의 CXMT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CXMT의 첫 번째 수율이 얼마냐 이거 한번 봐야 되고 우리는 한국의 공급 가격이 얼마냐 이걸 보는데 지금 실제로는 지금 시장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중국의 스팟 가격이에요. 중국의 D램의 스팟 가격이 실제적으로는 시장에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고 이 스팟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순간에 이게 대만에서 한국으로 바로 전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중국은 국가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앞으로 5년 정도 타임 호라이즌이면 이것은 뭐 2024년 5년 같은 경우도 전 세계 반도체 팹 42개인가를 짓는데 그 21개를 중국이 지었어요. 이 추세는 오히려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줄어들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 기술적인 변화, 중국의 각성, 또 중국의 절박함을 보면 우리가 어설프게 대응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가면은 이 구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소장님,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어떤 게 그래서 이제 있을까요? 5년의 타임 호라이즌에서는 그걸 봐야 되고 지금 우리로서는 뭐 주식시장이 5년을 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해야 6개월에서 1년을 보는 건데 6개월에서 1년은 제가 볼 때는 YMTC 그 CXMT에 이게 생산 캐파는 높더라도 수율이 좋아져서 생산 수량이 확 늘어나는 문제. 그렇게 수율, 되면 네네. 그것이 중국의 스팟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스팟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하루아침에 한국에도 바로 영향이 올 수 있어요. 중국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국이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것이 바로 CXMT에 상장하고 DUV를 얘들이 개발했다. 딱 5대를 그것도 생산한 거가 아니고 생산을 하겠다는데 우리 주가가 대폭락을 해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우리로서는 D램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그 D램의 수급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아니고 이게 중국의 CXMT가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부터는 조금 미국 일변도의 반도체 관찰에서 중국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뭐가 툭 튀어나오면서 또 시장이 지금처럼 와장창하는 이런 리스크가 그때는 조금 치명적으로 이번에 주가가 이제 네. CXMT나 DUV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충격을 줄 수가 있죠. 중국 반도체를 좀 관찰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비슷한 동일한 질문 네. 드릴 텐데요. 워낙에 이 개인들이 반도체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 반도체 주가 움직임에 너무나 예민하고 그러면은 또 이번 7월 같은 뭐 하락장이든 아니면 그 전에 같은 이런 대세 상승장이건 뭔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네. 그게 어떤 게 올지를 보려면 무엇을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까요? 근데 결국엔 사주는 사람인 빅테크들의 자본 여력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계속 이번에 7월 달에 정말 이 수많은 장맛비가 내리듯이 계속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 키메스리 같은 것들이 나왔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도 키메스리뿐만 아니라 Q1 3.8 같은 것도 나와가지고 중국 내부에서도 AI 경쟁을 하고 있다. 회사들끼리 경쟁이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적어도 탑3 경쟁도 있고요. 또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메모리라고 하는 것에 그다음에 반도체라고 하는 것에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 어떤 우회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가지고 만든 건 맞긴 한데 결론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들었던 키미스트리가 뭐 이틀 정도 만에 이제 닫게 됐고 실제 상용화라는 단계는 또 다르게 당연스럽게 수많은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써야 된다. 아직까지는 이런 형태가 경쟁 체제. 소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군비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이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을 볼 게 아니라 국가 단위로서 얼마큼 정도의 국가 단위 거버넌스의 자본이 또 추가될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 여력이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가장 자본 현금 흐름을 네.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립된 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가 상장 하루 만에 중국 본토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본도 어느 사이에는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추격에서 멈출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추월로 이어질지 그 답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중국을 또 얼마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금 이 유리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인사이더 스리포트 파트 1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과 박준영 한반도 대표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